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두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1월 15일 토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병원으로부터 이제 격리가 끝났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끝까지 저는 완벽하게 다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잔기침은 좀 남아 있고요. 목소리에도 감기 기운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더 늦게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 시장이 편안하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느긋하게 시작합니다. 장 초반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기술주들은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빠져서 야,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전저점 깨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제 한 새벽 2시를 넘어가면서는 완연하게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기술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포진되어 있는 은행주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만 빠졌고 S&P는 약 보합 정도 수준의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특별히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요. S&P 500은 0.08% 오른 4,662, 그리고 다우는 0.56%, 좀 빠졌죠. 35,911. 나스닥은 0.59%, 14,893으로 꽤나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 발군의 능력을 보여줬던 건 빅테크하고 반도체예요.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빅테크와 반도체는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장주라는 개념이라기보다도 반도체는 쇼티죠. 그리고 빅테크는 성장과 가치를 넘어선 대형 기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미국 기업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성장주들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성장주로 생각해서 보게 되면 이해가 좀 잘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비욘드예요, 비욘드. 초월적인 존재들이라 이 빅테크는 거의 초월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워낙 공급 쇼티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궤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SML이 1.98%, 2%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인텔이 1.38%, 퀄컴이 2.6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8%,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6.25% 폭등을 했고요. AMD도 3.1%, 엔비디아 1.3%, 이렇게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빅테크 5개 종목들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죠. 애플 0.5, 마이크로소프트 1.7, 아마존 0.5, 알파벳 0.6, 그 다음에 메타가 1.6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1.7%가 오르는 강세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기술주들은 좋았던 반면 다우에 편입되어 있는 은행주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5% 빠졌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8%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우에 편입되어 있는 디즈니 2.2% 빠졌고요. JP 모건, 제레미 다이아몬드 너무 헷갈려, 두 사람 이름이. 제이미 다이아몬드, JP 모건 CEO가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준은 올해 6번에서 7번 정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한 가운데 무려 6.15%, 이렇게 되니까 다우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빠졌고 4분기 주당 순이익은 3.33달러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3.01달러, 그거보다 좋았는데 왜 떨어졌느냐?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는데 주당 순이익은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다는 얘기죠. 줄어서. 근데 얘만 줄은 건 아니었고요. 살펴보면 CT도 줄었습니다. CT그룹이 4분기가 주당 1.46달러가 나왔는데 예상치 1.39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이익이 26%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요. 웰스파고는 반면에 4분기 순이익도 늘었습니다만 전년 대비 86%나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3%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다우에 편입된 금융주들의 주가 하락이 다우를 하락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장은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들은 반등을 했고 시장은 일반적으로 평탄하며 S&P가 0.08% 올랐으니까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은행하고 은행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미국 시장은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부분은 채권 시장으로 보면서 재미난 상황들이 펼쳐지죠. 채권이 박살났습니다.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채권값이 떨어졌는데요. 드디어 이건 무슨 말이냐? 드디어 채권 시장이 현재 상황들을 현장에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좀 제이미 다이먼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채권 시장도 움찔하죠. 왜냐하면 제이미 다이먼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시티그룹을 만들었던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시티그룹을 세계 최대 은행으로 만들었는데, 시티그룹 사장이 제이미 다이먼을 당연히 후계자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후계자로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했죠. 안 하고 딸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열받쳐가지고 제이미 다이먼 뛰쳐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JP 모건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시티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서 JP 모건을 최고의 은행의 반열으로 올린 그런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6번, 7번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 시장의 거물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죠. 물론 그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시장은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86% 정도 반영하고 있고 6월 달까지 두 번 인상을 할 거라는 게 이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3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또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8% 가까이 상승을 해서 1.793%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어제 1.72여기였었는데 1.79까지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많이 빠진 거고, 2년물도 거의 이제 1% 가깝게 올라옵니다. 0.968, 0.97 정도까지 좀 올라왔고요. 30년물은 2.12로 2.0 얼마에서 2.12로 올라왔죠. 그리고 3개월물은 0.12%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이제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채권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 채권은 자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우리 이제 어제 그 오후장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한국도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25%.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 매니저들이, 채권 운용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11월 정도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니까 연말 기준으로 1.5%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 만약에 미국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4번을 인상하면 1%인데, 그러면 한국이 1.5%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올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기고효과가 있다는 거죠. 작년 대비할 때 작년이 기준점이 높았다. 기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가면 인플레이션율은 당연히 떨어질 거다. 작년이 너무 높았으니까. 전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거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의 횟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디다 초점을 맞췄죠? 중국의 PPI. 중국의 PPI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아무리 그 수입 물가에 중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지라도 그건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저는 보냐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신차 가격이 단번에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그냥 계속 그냥 그런 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 가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은 공급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아마도 올해 중반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적체량이 그게 이제 약간 공급이 많아진다고 바로 풀릴 것이냐, 이 부분을 장담 못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 참 놀라운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자동차 갈아야 돼. 그래? 난 좀 나중에 갈을래. 이랬는데 그 다음날 만나서 차 갈았어? 이랬더니 차가 없어. 못 갈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아, 그래? 아, 나도 내년에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해야 되겠다. 가수요가 붙죠. 가수요가 붙으면서, 근데 중고차는 가수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차가 미뤄져서 중고차 값이 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중고차 신차 가격이 일부 가수요까지 붙으면서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공급이 완전히 원활해지려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23년 가야 반도체 쇼티지가 풀린다라는 얘기를, 자동차 반도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3번이 금리 인상을 할지라도 우리 투자자들은 4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붙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권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투자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국내 채권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을 일단 유지합니다. 지금 이미 그걸 다 반영했다. 실제 채권 가격에는, 시장 실물가에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저점이니까 질러야 돼. 이건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서 채권쟁이 아니니까, 오히려 채권쟁이에서부터 떨어진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훈수 뜨는 입장인데, 실전에 있는 사람이 더 세게 잘하죠. 고수들인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아닐 것 같은데? 보유 편향이 좀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설명하는데, 설명에 막 열을 붙여. 그럼 딱 보이잖아. 너 그 주식 갖고 있구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보유 편향이네,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이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약간 올해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맞추면서 채권 시장에 편입을 하겠다? 좀 별로예요. 계속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IRP하고 ISA에 대한 추천 드릴 때, 작년 3분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4, 4분기에는 이제 털자. 채권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자. 30%는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레터를 드렸었습니다. 자, 10년물은 거의 1.8% 육박했고요. 2년물은 다 말씀드렸죠. 자, 채권 금리가 강세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가 군대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넣었어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0.4% 정도 강세한 95.17, 유로화가 약세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1.1416, 엔화는 비슷했습니다. 114.19, 원화 약세 1190.17, 위안은 6.3579. 다시 강세로 돌아섰죠. 다시 강세. 6.33이 올해 작년에 마지노선이었으니까, 그걸 일단 올해도 상반기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원유 생산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유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올랐겠죠. 84.2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자, 연준 관련 총재들 발언이 있었는데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는 만큼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에 접근해 가고 있다. 금리 인상 과정이겠죠. 경제에 투입된 통화 완화 조치를 줄이는 다음 단계는 아주 낮은 수준인 현재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점진적으로 보다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테이퍼링 다음 조치는 금리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카지노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라스베가스 선즈 주가 14% 상승했고, 윈 리조트 8%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마카오가 신규 카지노 라이센스를 10년 기한으로 줄이고 대신에 6개로 라이센스를 유지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기존에 이걸 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수만 줄어서 그런 건가요? 네, 어쨌든 올랐고요. 지표들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가 12월 소매 판매 발표했는데 전월보다 1.9% 감소했어요. 예상은 0.1% 감소했는데 더 많이 감소했고 6,268억 달러 소매 판매가 줄었습니다. 판매가 만약에 줄고 다른 것도 이제 더 봐야 되는데, 가격 지수 이런 것도 만약에 더 이상 안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율이 별로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던 금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금리가
경기 활성화율이 좀 떨어지는 지표들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4번 금리 인상 아니네, 3번 하겠네 하면서 확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변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겠죠. 시장은 역동적인 시장이니까 그거는 일단 감안은 하시고요. 12월 미국 수입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예상은 0.2% 상승이었고요. 미국 페드에서 발표한 12월 산업 생산은 0.1% 감소했습니다. 예상은 0.2% 증가였습니다. 좀 떨어졌고요. 9월 이후 3개월 만에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68.8, 전월 대비로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이 사상 최저치였었는데 그때 67.4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9%, 전월은 이게 4.8이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1%, 지난해 12월은 2.9%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 기업 재고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1.3% 증가는 2조 1,582억 달러, 예상은 1.2% 증가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자, 17일은 마틴 루터 킹데이라서 월요일 휴장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저는 월요일까지는 이제 출근을 안 하고요. 오후에는 새로운 인물이 지난번 권수장 브릿지 막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인물이 오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는 특별하게 이제 동영상 나갈 게 거의 없고 아마 여러분들과 질의응답했던 부분들을 일부 편집해서 내보낼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 주신 분이 또 생겨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이미 로고 개정 작업을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었는데 느려서 게을러서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로고를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한 다음에 로고를 저희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로고도 한번 같이 바꿔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뭐 주말 편안하게 지내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요. 한국시장 막판에 좀 빠졌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끝나야 돼요. 에너지 솔루션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상장하고도 또 한번 빨아당기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공모 끝나는 공모자금 빨아들이는 동안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좀 숨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주들 강세였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나쁠 게 없고 반도체주 강세도 한국 시장에 나쁠 게 없고 반도체주 특별히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쇼티지는 한국의 장비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다라는 점 이미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쪽을 잘 감안하셔야 되겠고 휴대폰 업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오히려 1분기에는 IT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는 시크리컬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도 아직도 덜 나왔는데 확실히 나와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인사드립니다. 안녕.